이 나이에 택시가 뭐예요? 예비 며느리 김지영의 손바닥이 제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하나 봐요? 늙은이가 왜 밤늦게까지 택시를 몰아요? 저는 묵묵히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다짐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정말 내 며느리 될 자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구나. 김지영은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때린 늙은 택시기사가 사실은 대한택시그룹 CEO라는 것을. 상견례 그날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보여주마.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준비한 치밀한 인성 테스트였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 허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몸에 밴 습관처럼 일어나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참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하얗게 변했고 깊게 패인 주름살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6개월 전 허리 수술을 받은 이후로는 몸이 더욱 굽어 보였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준 것인데 이제 색깔도 바래고 소매 끝부분도 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택시를 운전할 때마다 아내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제 택시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된 소나타였어요. 외관은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고 페인트도 벗겨진 곳이 많았지만 엔진만큼은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매일 밤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고 오일도 꼬박꼬박 갈아줬거든요.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방송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 시간이 되면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대한택시그룹의 창업자이자 현재 CEO입니다. 30년 전 택시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2천여 대의 택시를 보유한 중견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본사 건물 20층에는 제 사무실이 있고 200여 명의 직원들이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가 매일 새벽 직접 택시를 몰고 다닌다는 걸 모릅니다. 심지어 제 아들조차도 말이에요. 첫 번째 손님을 태우러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직장인들, 새벽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들, 공항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구김이 많이 갔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여의도까지 갑시다. 그분은 뒷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어요. 아마 밤새 일하느라 지쳤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운전하면서 그분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라디오 소리도 줄였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강물 위로 주황빛이 반사되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순간들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계속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도시의 또 다른 모습들을 매일 보게 되거든요. 여의도에 도착해서 손님이 내릴 때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기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새벽부터 운전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요금의 팁까지 주면서 깍듯하게 인사하고 내렸습니다. 이런 손님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람들 대부분은 선량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전무 김 과장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대형마트 체인점과의 배송 계약 미팅이 있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주변에 손님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 순간에는 혼자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9시 30분까지는 사무실에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택시를 몰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들, 그들의 진짜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명의 손님을 더 태우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45분이었어요.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손을 든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액세서리도 많이 달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홍대까지 가주세요. 목소리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뭔가 거만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총무부 차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미안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린 것이 오늘 미팅 자료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회장님? 안녕히 계세요, 대표님.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바로 끊었어요. 뒷자리에 여성 손님이 제 전화 통화를 들었던 것입니다. 백미러로 그분의 표정을 살펴봤는데 약간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회사를 했었는데 옛날 직원들이 아직도 그렇게 부르네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 그러셨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홍대에 도착했을 때 요금은 8,000원이었습니다. 그분은 10,000원을 주면서 거스름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연세가 있으신데 택시 운전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자녀분들이 효도를 안 하나 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자녀분들이 효도를 안 하나 봐요?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분이 내린 후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아들 준호는 지금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요즘 사귀고 있다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외적인 것들만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집안 배경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그런 것들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넌 내 힘으로 사람 보는 법부터 배워라. 예전에 아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준호는
아버지는 너무 이상적이세요라고 대답했어요. 현실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돈이나 지위보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택시를 몰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비록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 있지만 마음씨가 참 따뜻하고 예의 바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택시기사 복장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층에 도착하자 비서실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편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택시기사였거든요. 아무도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지 않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버지.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그런데 내가 사귀고 있다는 여자친구는 언제 소개해 주려고? 그거요? 곧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래. 어떤 점이 좋더냐? 똑똑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확실해요.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역시나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인격이나 마음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 알겠다.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 풍경은 참 멋있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택시 안에서 본 일출의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태운 그 여성 손님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그분이 제 아들이 소개하려는 여자친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에 그런 스타일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허리약을 먹으면서 내일 새벽에도 다시 택시를 몰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 이것들을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저부터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해야 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 아들의 여자친구를 미리 만나볼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택시를 몰기로 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오늘 낮에 회사에서 있었던 이사회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나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택시를 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특히 술 취한 젊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강남 클럽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어요. 주말 밤이라서 그런지 거리에는 술에 취한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다들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었는데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명백히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제 택시 앞에서 손을 들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알코올 냄새가 택시 안가득 퍼졌어요. 압구정동 갈래요. 말이 어눌하고 혀가 꼬인 것이 정말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시작했어요. 술 취한 손님들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거나 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분 정도 지나자 그분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몇 살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약간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예, 올해 65입니다. 헐, 정말 늙었네. 이 나이에 운전이 장난이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운전 경력이 오래되어서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었다고요? 그게 뭐 자랑이에요? 나이 들면 반사신경도 느려지고 시력도 안 좋아지잖아요. 솔직히 무서워요. 점점 말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성을 발휘하며 계속 운전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좀 보세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에어컨도 시원하지 않고 시트도 낡았네. 이런 차로 장사하면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 택시는 15년 된 차였지만 제가 정성껏 관리해 왔어요. 매주 세차를 하고 정비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시트 커버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 끼우고 방향제도 은은한 향으로 바꿔가며 신경 썼어요. 하지만 그분 눈에는 그저 낡고 더러운 차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하나 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어요. 대신 백미러로 그분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전에 제 택시를 탄 적이 있는 손님일까요? 할아버지, 대답 안 하시네요? 기분 나빠요?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좋아서요? 이 나이에 밤늦게 택시 운전이 좋다고요? 말이 안 되네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계속해서 저를 자극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마치 제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집에서 손자나 봐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나와서 이런 일을 하세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왔는데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을 듣다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이분이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택시 서비스 진짜 별로예요.
기사들은 불친절하고 차는 더럽고 요금은 비싸고 우버나 카카오 택시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들도 카카오 택시와 연동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일반 택시와 앱 택시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압구정동에 거의 다 와갈 때쯤 그분이 또 다른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교육받은 적 있어요? 손님한테 어떻게 서비스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요즘은 서비스업도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때까지 저는 정말로 참을성 있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는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싶었어요. 일단 차가 너무 낡았고 운전도 좀 느린 것 같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무 조용해서 심심해요. 다른 기사들은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손님이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운전하고 대화를 원하시면 말을 걸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서비스 부족으로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요금은 12,000원이었어요. 그분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저에게 던지듯이 줬습니다. 여기 15,000원이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돈을 받는 방식부터가 기분 나빴습니다.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좀 더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차도 좀 바꾸시고요. 이런 낡은 차로는 장사가 안 될 텐데요. 마지막까지 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쾅 하고 닫으며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분간 당한 모욕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니, 모욕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제 인격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분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운전이 장난이에요?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하나 봐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로 제가 그런 존재일까요? 무시받아 마땅한 쓸모없는 늙은이일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릴 때 허리가 아파서 혼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6개월 전 수술한 부위가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유독 더 아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던 그 소파였어요. 지금은 혼자 앉아 있으니까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허리약을 먹었어요. 의사가 하루 3번 먹으라고 했는데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 제때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사람은 겉이 아니라 마음인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나 외모, 직업이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 만난 그 여성은 저를 완전히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늙고 가난한 택시기사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만약 제가 정장을 입고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분이 저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아마 극존칭을 쓰면서 깍듯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어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짜 모습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저에게 한 말 중에 일부는 사실이라는 점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이 나이에 택시 운전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택시 운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참을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어요. 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회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절대 볼 수 없는 인간의 솔직한 모습들을 말이에요. 오늘 밤 그 여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제가 회사 회장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순한 택시기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성격을 드러냈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왜 자꾸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요? 정말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어제 아침에 태운 손님도 비슷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물론 어제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오늘만큼 무례하지도 않았지만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혹시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타입의 사람들일까요?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뒤척였습니다. 평소에는 택시 운전을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계속 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나이에 운전이 장난이에요?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하나 봐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에요? 악몽 같은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들 준호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나 안부 전화를 하는 아이가 평일 아침에 전화를 하다니 의외였어요.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무슨 일이야? 사실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인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어요. 그래, 뭔데? 얘기해봐라.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이라니요. 물론 준호가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진지한 사이인 줄은 몰랐어요. 결혼? 갑자기 웬 결혼 얘기야? 갑작스럽긴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저희 서로 잘 맞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비슷해서요. 그래.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왜 지금까지 자세한 얘기를 안 했어? 죄송해요.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정말 확신이 서서요. 준호는 항상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아이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언제 상견례를 하려고? 다음 주 중에 시간 되실 대로 하면 어떨까요? 여자친구 부모님도 빨리 뵙고 싶어 하세요.
그 전에 아버지가 그 여자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구나. 어떤 분이야? 아, 네. 이름은 김지영이고요. 저보다 2살 어려워요.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또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학벌, 직장, 나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 그런데 성격은 어때? 어른들을 잘 모시는 편이야? 네, 물론이죠. 예의 바르고 똑똑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면도 있어서 앞으로 살림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네요. 그런데 현실적이라는 것과 계산적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야? 돈 관리도 잘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우고 그런 거요. 무작정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여성일까요? 정말로 현실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돈을 밝히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혹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얘기해도 될까요? 지영이가 궁금해해서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멈칫했어요. 제가 택시그룹 CEO라는 것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택시 관련 일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궁금해해? 아, 그냥 상견례 전에 미리 알고 싶어 한다고 해서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다고. 역시나 조건부터 따지고 있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제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네, 알겠어요. 그런데 택시 관련 일이라고 하면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잖아.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기회에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지난 이틀 동안 택시에서 만난 여성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어젯밤 저를 모욕했던 그 여성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준호의 여자친구는 아닐까요?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당분간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조정해 주세요. 네, 회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사실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상견례 전에 미리 그분을 만나볼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택시기사로서 말이에요. 준호에게서 그분의 직장과 대략적인 활동 지역을 들었으니 며칠 정도 그 근처에서 택시를 몰면서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그 여자분이 평소에 어디서 주로 시간을 보내니? 아, 회사는 강남이고요. 집은 압구정동이에요. 왜 그러세요? 압구정동. 바로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손님을 태워다 준 곳이었어요. 특히 어젯밤 술 취한 여성을 태워다 준 곳이 바로 압구정동이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술은 어느 정도 마시는 편이야? 회식이나 모임 있을 때는 마시는 편이에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어젯밤 제 택시를 탄 그 여성이 준호의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니? 예를 들어서 회사 선배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말이야. 당연히 예의 바르죠. 저한테도 항상 존댓말 쓰고 제 부모님 얘기할 때도 정중하게 해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로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 어젯밤 같은 행동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세요? 혹시 뭔가 걱정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봐왔잖아. 겉보기와 실제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스럽더라. 아, 그런 뜻이시구나. 하지만 지영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직접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준호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매일 강남과 압구정동 일대에서 택시를 몰면서 혹시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어젯밤 그 여성이 준호의 여자친구라면 상견례 전에 미리 그분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오후 시간대에 강남 일대에서 택시를 몰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국계 회사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말로 그분을 발견했어요. 회사 앞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확실히 지난번에 제 택시를 탄 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택시를 타고 가버렸어요. 저는 아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그분이 제 택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대까지 가주세요.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응, 나야. 오늘 회식 어땠어? 그래. 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맞아.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고집이 세신지 몰라. 전화 통화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분이 바로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제도 택시 탔는데 기사가 할아버지였거든. 정말 답답하더라. 이 나이에 왜 택시를 몰지. 맞아. 위험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 내 남자친구 아버지도 택시 관련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좀 걱정돼. 응, 맞아. 시댁 식구들은 정말 중요하잖아. 이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분이 바로 준호의 여자친구 김지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젊은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 맞아.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계속해서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제로는 매우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홍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혹시 택시 관련 일하시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아까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아,
그냥 지인 아버지가 택시 관련 일을 하신다고 해서요. 별로 자세히는 모르고요. 역시나 무관심했어요. 심지어 약간 불쾌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준호의 여자친구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돈과 지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택시기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비밀인데 그것을 들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때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상견례에서 저를 단순한 택시기사로 소개하고 그분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상견례 장소는 아버지가 정하고 싶다. 네.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잖아. 그날 내가 그 아가씨를 직접 보고 싶어. 아버지, 혹시 뭔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사람은 첫인상보다는 진짜 모습이 중요하거든. 알겠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장소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 직업은 그냥 택시기사라고 해라. 네, 택시기사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해줄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얘기해. 준호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제 뜻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상견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김지영이라는 그분이 정말로 제 아들과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꾸며낸 가식적인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내가 그 아가씨를 직접 보마. 혼잣말을 하면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그분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거든요. 상견례가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를 하루 앞둔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택시를 몰기로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일 김지영을 직접 만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로 제가 본 것이 그분의 진짜 모습일까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2번이나 직접 경험한 일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강남 일대를 천천히 운행했어요. 이런 날씨에는 평소보다 택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밤늦게 술을 마신 사람들은 대중교통보다 택시를 선호하거든요. 오후 11시쯤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비가 꽤 세게 내리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처마 밑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바람 때문에 제대로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바로 김지영이었어요. 이번에도 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비 때문에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표정은 상당히 불쾌해 보였어요. 제 택시를 보자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우산을 털었는데 물이 제 쪽으로 튀었습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왜 이런 날 비가 와요? 첫마디부터 불평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한남동 쪽으로 가주세요. 정확한 주소는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잠깐, 혹시 며칠 전에도 제가 탄 적 있지 않나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들킬 뻔했거든요.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근처에서 자주 운행하거든요. 맞네요. 기억나요. 그때도 서비스가 별로였는데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 말을 들을지 각오하고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더 못하시네요. 차 안이 습하고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와요. 비가 오는 날씨라서 자연스럽게 습도가 높았을 뿐인데 그것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에어컨은 적당한 온도로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 핑계 대지 마세요. 프로라면 어떤 날씨에도 손님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해야죠. 점점 말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도 너무 느려요. 이런 속도로 언제 도착해요? 시간 많은 줄 아세요? 실제로는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비 오는 날 밤에는 더욱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것도 불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몇 년간 이 일 하셨어요? 갑자기 나이를 거론하며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한 30년 정도 됩니다. 30년씩이나 했으면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서툴러요? 정말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일 상견례를 생각해서 끝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없으면 다른 일을 찾아야죠. 이 나이에 무슨 재능을 기대하겠어요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운전했어요. 한남대교를 건너면서 한강을 바라봤는데 비 때문에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전무 김 과장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시간에 전화하지 않는데 아마 내일 있을 중요한 일 때문에 연락한 것 같았어요. 저는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요. 내일 상견례 관련해서 준비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뒷목이 차가워졌어요. 김 과장이 대표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김지영이 바로 뒤에 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네, 무슨 일인가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내일 오찬 장소 예약이 확정됐고 꽃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혹시 추가로 준비할 것이 있으시면 김지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 전화 통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세한 이야기 하죠. 네, 대표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뒷자리를 힐끗 봤는데 김지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대표요? 무슨 대표요? 드디어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 옛날 말버릇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일하던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부르네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작은 사업이요? 무슨 사업이었는데요? 그냥 운송업 관련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운송업이요? 그럼 지금 택시 운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점점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저는 빨리 화제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그런데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아, 맞다. 한남동 119번지요. 다행히 화제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갈 때쯤 김지영이 또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자녀분들은 뭐 하고 있고요? 갑자기 가족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혹시 무언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요? 어떤 회사인데요? 대기업입니다.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들분이 효도를 잘 하시겠네요. 이런 일 안 하셔도 될 텐데. 또 그 말이 나왔어요.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요? 말이 안 되네요. 누가 이런 힘든 일을 좋아해서 해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결국 본심이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요금은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김지영이 지갑을 꺼냈는데 돈을 꺼내는 모습부터가 거만했어요. 요금이 얼마예요? 1만 5천 원입니다. 그분은 지갑에서 2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차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돈이 떨어졌네요. 마치 실수인 척했지만 분명히 의도적이었어요. 저를 굽신거리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건 주워 가세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주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어요. 차에서 내린 김지영은 우산을 쓰고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제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거스름 돈 5천 원을 계산하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이면 이 돈의 값이 얼마였는지 알게 되겠지. 단순히 5천 원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 그 모든 무례함과 오만함의 값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상견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지영은 저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아니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 할까요? 어떤 경우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그분의 진짜 모습을 준호와 양가 부모님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그 돈을 다시 봤어요. 구겨진 2만 원권 지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에요. 그분이 바닥에 던진 그 돈의 진짜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던진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있을 상견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황할까요? 아니면 뻔뻔하게 모른 척 할까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준호였어요. 제 아들이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알아야 하는 진실이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꿈에서도 계속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 돈을 떨어뜨리면서 이건 주워 가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CEO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택시기사로서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말이에요.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어젯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어요. 오늘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도 감수할 각오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평생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김지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7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에 회사에서 입던 정장이 아니라 조금 낡은 양복을 골랐습니다. 너무 비싸 보이지 않으면서도 정중한 자리에 어울릴 만한 옷이었어요. 택시기사라는 설정에 맞춰야 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중요한 미팅을 했지만 오늘만큼 떨린 적은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견례가 아니라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준호와 약속한 시간은 오후 1시였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한정식집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고급스럽지도 않고 너무 허름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식당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김지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12시 30분에 식당에 도착했어요. 예약된 방은 8인용 좌석이었는데 한국 전통 방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낮은 테이블과 방석,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정겨운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저는 맨 아래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설정에 맞게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한 것이었어요. 곧이어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긴장되세요? 응, 조금 그렇구나. 너는 어때? 저도 긴장돼요. 지영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준호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더욱 놀랄 것입니다. 일시정각에 김지영과 그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김지영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봤을 때의 표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순간 눈이 커지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히 저를 알아봤어요. 며칠 전 택시에서 만난 그 기사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아버지입니다. 김지영의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들었는데 정중하지만
약간 경직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영이 어머니예요. 반갑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웃는 얼굴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영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당황과 계산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빠르게 계산하고 있을 것이에요. 자리에 앉으면서 김지영은 저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의상 준호 옆자리에 앉아야 했기 때문에 결국 저와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위치가 됐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지? 김지영의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이때 준호는 저를 잠깐 쳐다본 후 대답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순간 김지영 부모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 더 좋은 직업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든 일 하고 계시네요. 이때 김지영이 입을 열었어요. 요즘 택시 쪽도 참 힘들죠? 첫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정하는 투였어요. 마치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할 만합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번에는 나이를 물어봤어요. 나이를 확인해서 더욱 무시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올해 65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김지영은 마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반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제 나이를 확인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갈한 한정식이었는데 준호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좋아했을 만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그리워졌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김지영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있으신데 사고 조심하세요. 요즘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화살이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나이든 운전자는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의 부모님도 이 말을 듣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특히 어머니는 딸의 말투가 좀 거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참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일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은퇴 같은 거 생각 안 하시나요? 세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지영아, 그런 말은. 아니야, 괜찮다. 젊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도 당연하지. 저는 준호를 제지했어요. 김지영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요즘은 젊은 택시기사들이 훨씬 서비스도 좋고 안전하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번째 화살이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이 든 기사보다는 젊은 기사가 낫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의 아버지가 딸을 타이르듯 말했어요. 지영아, 그런 말은 좀. 하지만 김지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뻔뻔했어요. 사과하는 척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혼자 사세요? 아드님이 모시고 살지 않으시나요? 5번째 화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효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때 제 손이 식탁 아래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참기 힘들었거든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어르신들은 독립적이시네요. 6번째 화살이었습니다. 독립적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외롭게 산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김지영의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지영아, 좀 조심해서 말해라. 하지만 김지영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그냥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건데. 정말 뻔뻔했어요. 자신이 무례하게 굴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김지영이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요즘 어떤 차 모세요? 연식이 오래된 차는 정비비가 많이 들지 않나요? 7번째 화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택시가 낡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었어요. 15년 된 소나타입니다. 정비는 꾸준히 받고 있어요. 15년이나 됐어요? 우와. 그럼 연비도 안 좋고 고장도 자주 나겠네요. 8번째 화살이었어요. 놀라는 척하면서 제 차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견디지 못하고 말했어요. 지영아, 정말 그만해. 하지만 김지영은 여전히 모른 척했어요.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9번째 화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이때 김지영의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지영아, 정말 그만해라. 너무 무례하잖아. 그제서야 김지영이 조금 주춤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봤나 봐요. 형식적인 사과였어요. 진심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김지영은 제 대답을 듣고 약간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화를 낼 것으로 기대했을 텐데 너무 차분하게 반응하니까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지영이 마지막 공격을 했어요. 아버님, 혹시 건강은 어떠세요? 허리나 다리 같은데 아프지 않으세요? 택시 운전이 몸에 무리가 많이 갈 텐데. 10번째 화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지영이 그것을 알 리는 없었어요. 단지 나이 든 택시기사라면 당연히 아플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겠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준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 좀. 준호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마 화를 참기 힘들어서 잠시 자리를 피한 것 같았어요. 준호가 나간 후 김지영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걱정돼요.
준호 오빠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서 11번째 화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까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무엇이 걱정되시죠? 현실적인 문제들 말이에요. 결혼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생기고 12번째 화살이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김지영의 부모님은 더 이상 딸을 말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매우 불편해 보였어요. 그때 준호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는데 아마 화를 삭이느라 고생했을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김지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준호 오빠가 효자라서 나중에 아버님 모시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3번째이자 마지막 화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저를 모셔야 할 부담으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제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상견례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김지영의 부모님이 저에게 조용히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실례를 많이 했네요. 정말 양심적인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김지영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와 함께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 아들이 오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 상견례는 정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필요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김지영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이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내일부터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을 나올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김지영의 무례함을 온몸으로 견뎌낸 시간이었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의 아이가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오늘 김지영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식당 로비에서 김지영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두 분 모두 딸의 행동 때문에 너무 민망해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평소에 저런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인 모습이 바로 김지영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집에서는 얌전한 척하지만 밖에서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김지영은 여전히 별다른 사과 없이 서 있었어요. 오히려 약간 불쾌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김지영의 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뒤따르는 김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준호와 저만 남겨진 로비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니? 지영이가 너무 실례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준호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김지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괜찮다. 그 친구도 어린 나이에 긴장해서 그런 것 같구나. 저는 일부러 너그럽게 넘어가는 척 했어요.
준호가 스스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니에요, 아버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창피했어요. 다행히 준호는 김지영의 행동을 두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자. 오늘 피곤했을 거야. 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계속 말이 없었어요. 아마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김지영이 정말 결혼할 상대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전무 김 과장이었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연락하지 않는데 아마 월요일 이사회 때문에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준호가 말했지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만약 통화 내용에서 제가 회장이라는 것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주말에 연락드려서요. 내일 이사회 자료 전달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김 과장이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준호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재빨리 준호를 쳐다봤어요. 아들의 눈이 커지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오전 9시 이사회에서 사용할 3분기 실적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미리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김 과장은 계속해서 회사 업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리고 오후에 있을 임원진 회의 안건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또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나왔어요.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금 뭐라고 부르던가요? 뭘? 회장님이라고 했는데요. 준이 들었구나 싶었어요.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 그건. 아버지, 설마 정말 택시회사 회장이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아직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내일 자세히 얘기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준호는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날 밤 준호는 집에서 자고 갔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밤이었지만 둘 다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쯤 준호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김지영과 통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죠. 저는 일부러 방문 근처로 가서 들어봤어요. 준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지영아, 오늘은 정말 너무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준호는 김지영을 타이르고 있었어요. 다행히 제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준호의 반응으로 봐서는 별로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마 김지영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영아, 진정해. 하지만 오늘 내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어. 준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이라 누구에게도 강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준호는 한참을 뒤척였어요.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회사 이사회도 있고 김지영과 관련된 일도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준이는 이미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말씀해 주실 거죠? 응, 오늘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아버지, 지영이 일은 어떻게 하죠? 준호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어제 본 김지영의 모습 때문에 결혼을 재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하지만 어제 지영이가 너무 실례했어요. 아버지한테 사과해야 해요. 그건 그 친구 마음이겠지. 강요할 수는 없잖아. 저는 일부러 김지영을 압박하지 않는 척 했어요. 준호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거든요. 회사에 도착해서 오전 이사회를 마쳤어요.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이사들도 만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오후에 있을 일로 가득했어요. 점심시간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회사로 와라. 정확한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네, 아버지. 그런데 지영이도 같이 와도 될까요? 왜? 어제 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요. 김지영이 사과하러 온다고요? 정말 의외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극적인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 같이 와라.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준호와 김지영이 회사 로비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20층 회장실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고 김지영은 약간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저는 평소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맞이했어요. 김지영은 여전히 저를 택시기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가는 순간 김지영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넓은 사무실과 고급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을 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내 사무실이야. 사무실이라고요? 준호도 놀라고 있었어요. 이런 화려한 공간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비서실에서 차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김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김지영이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대체 뭔 일이에요? 앉아라.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김지영은 계속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택시 관련 일을 한다고 했지?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다. 나는 대한택시그룹 창업자이자 현재 CEO야.
폭탄 선언이었어요.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김지영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택시회사 회장이세요? 그렇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직접 택시를 몰고 있어. 이때 김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그 택시기사가 맞다. 내가 며칠 전에 탔던 그 택시, 그 기사가 바로 나야. 김지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보인 무례한 행동들, 택시에서 했던 모욕적인 말들, 모든 것이 떠오르고 있을 것이에요. 그럼 제가 그때, 김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준호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영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왔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장실의 정적이 한동안 지속됐어요. 김지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택시회사 CEO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어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대한택시그룹 창업자이자 현재 CEO야.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직접 택시를 몰고 다닌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아들에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지영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분명히 지난 며칠간 자신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럼 어제 상견례에서는 왜 택시기사라고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야. 준호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김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로 그 기사님이. 맞다. 내가 며칠 전 압구정동에서 탔던 택시, 그리고 어젯밤 비 오는 날 한남동까지 태워다 준 기사가 바로 나다. 김지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김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아, 아버지 택시를 탄 적이 있다고? 김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무엇을요, 아버지? 지난 며칠간 내가 택시를 몰면서 내 여자친구를 2번 만났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주마. 김지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저는 김지영을 제지했어요. 아니다. 내가 직접 말하겠다. 준호는 긴장한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전 새벽이었다. 압구정동에서 홍대까지 태워다 줬는데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지영이 저의 나이를 묻고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하느냐고 말했던 것들을 말이에요.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더 심했다. 2번째 만남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술에 취한 김지영이 저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돈을 바닥에 던지듯 떨어뜨렸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운전이 장난이냐, 위험하지 않냐,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들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지영을 쳐다봤어요. 지영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김지영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견례에서 있었던 모든 무례한 발언들도 하나하나 언급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사고 조심하라는 말, 언제까지 택시 일을 할 거냐는 질문, 젊은 기사들이 더 낫다는 비교, 혼자 사냐는 확인, 낡은 차에 대한 비아냥. 준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지영아,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진짜 그런 말들을 다 했어? 김지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야? 그분이 오빠 아버지신 줄 몰랐다고요. 정말 뻔뻔한 대답이었어요. 마치 상대방의 신분을 알았다면 다르게 했을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상대방이 누구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저는 그냥 김지영은 변명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준호가 끊었어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라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준호는 평소 온화한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준호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제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지영이를 잘못 봤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괜찮다. 내가 모든 걸 알았으니 됐다. 김지영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오빠, 저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어쨌을 건데? 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알았다면 극존칭을 썼겠지? 깍듯하게 대했을 거고. 김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의 말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지영아, 그게 바로 문제야. 사람을 겉모습이나 지위로 판단한다는 게. 준호는 완전히 각성한 것 같았어요. 김지영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오빠,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 준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지영아, 넌 아직도 모르겠니? 이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야. 김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거짓말했잖아. 예의 바르다고, 어른들을 잘 모신다고. 준호는 완전히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때쯤 개입하기로 했어요.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 그 친구도 충분히 충격받았을 거야. 김지영이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제가 용서해 줄까 하는 기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지영 씨, 나는 내가 택시기사인 나를 무시한 것보다 더 실망스러운 게 있어. 무엇인가요? 내 아들에게 거짓말한 거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썼잖아. 김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사람은 지위나 재산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야. 마음씨와 인격으로 평가되는 거지.
제가 30년간 택시를 몰면서 깨달은 진리였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준호가 동의했어요. 지영아,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오빠, 제발. 김지영이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준호는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내가 아버지께 한 말들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준호는 일어섰어요. 지영아, 이제 그만 가줘. 오빠, 정말 마지막으로. 지영 씨, 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아직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한 것 같다. 김지영이 저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김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이제서야 진심 어린 사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내가 돈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가 가장 화났어. 죄송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한 거거든. 김지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가봐.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저는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배웅했어요. 화가 났지만 젊은 사람의 실수를 너무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김지영이 문을 나가고 나서 준호와 저만 남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겉모습에만 속았네요. 준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30년간 이런 일을 하시면서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말?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고 하신 말씀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깨달았구나 싶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라. 네, 아버지. 아버지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찾을게요.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왜 택시를 몰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왔는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도 사람을 정말 제대로 보겠어요. 응, 그래야지. 그게 아버지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교훈이야.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회차만 남았어요. 김지영이 회장실을 나간 후 한동안 준호와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고 아들의 첫 연애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김지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부모님들과 함께였습니다. 김지영의 아버지가 먼저 들어오면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이 창백한 채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딸이 그런 무례한 짓을 했는지. 김지영은 세 사람 중 가장 뒤에 서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놨을 것입니다. 앉으세요. 서 계시지 마시고. 저는 세 분을 소파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김지영의 부모님은 끝까지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김지영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양심적인 분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방금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택시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상견례에서 얼마나 무례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희가 딸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두 분 모두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자녀의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김지영이 드디어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김지영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지. 지영 씨,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이제 그만해도 돼.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야.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배웠다면 그걸로 충분해. 김지영의 부모님이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도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너는 뭘 잘못했니?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겉모습에만 현혹됐고, 준호는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택시를 모시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해하니? 네. 아버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준호가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 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김지영의 부모님도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때 저는 이번 일의 핵심을 말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나는 돈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30년간 택시를 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가난하지만 마음씨 따뜻한 분들, 부유하지만 냉정한 분들. 정말 다양했죠. 김지영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이 얼마나 잔인한지도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겉모습만으로, 직업만으로, 나이만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김지영이 더욱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제 말이 그만큼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지영 씨,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 회장님, 모든 사람이 지위와 돈으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자란 당신을 탓할 수는 없어요. 김지영의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네, 네. 김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준호가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제 아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준호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일어나거라. 남자가 그렇게 울면 어떻게 하니? 하지만 저도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야지. 그게 아버지가 바라던 거야. 김지영도 일어서서 깊게 절했어요. 회장님, 저도 정말 달라지겠어요. 오늘 일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영 씨, 저는 김지영을 불렀어요. 당신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마음을 먼저 보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김지영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딸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아닙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세 분이 나간 후 준호와 저는 다시 둘만 남았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죠? 뭘? 결혼 말이에요. 저 이제 누굴 만나야 할지.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내가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이제는 조건보다 사람됨을 먼저 봐야 해. 네, 아버지. 학벌이나 직장, 집안 배경, 그런 것들은 나중 문제야. 먼저 마음씨가 따뜻한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정직한지, 그런 것부터 봐야 해. 준호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겠어요. 아버지처럼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서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다운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다기보다는 보람 있었어. 보람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을 맞을 수 있었고, 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아버지가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여서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정말 원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단순히 택시 관련 일을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죠. 그래도 괜찮았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존경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분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구나.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택시를 모실 거예요?
물론이지.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 그럼 저도 가끔 아버지 택시를 타도 될까요? 언제든지 환영이야. 우리는 둘 다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음씨 착한 분이었습니다. 직업이나 학벌보다는 사람됨을 먼저 본 것 같았어요. 그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편안하게 대해줬어요. 제가 택시기사든 회장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준호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김지영에게서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은 NGO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어느 날 택시를 몰고 있을 때 한 어르신을 태워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셨는데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기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 하시느라 힘드시죠?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아버지는 어떠세요? 좋아.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그래요? 다행이에요. 준호야, 아버지가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그날 나는 아버지가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여서 존경해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내가 말했지? 네, 정말 그래요. 그게 바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야. 그런 마음을 잃지 마라. 네, 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간 택시를 몰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배운 인생의 교훈들, 그리고 오늘 같은 소중한 깨달음들,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다시 택시에 올라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것이에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이에요.